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 중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북극 한파로 인해 노숙자가 동사했다는 뉴스를 보며 20년 전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배회한 적도 있었고, 그 경험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린 시절은 어머님에게 받은 괴롭힘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울하고 신경질적이며 화가 많은 분이셨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계셨고, 화가 폭발하면 모든 것을 제게 향해 던지셨죠. 빗자루, 김치통, 수저통, 심지어는 스카이콩콩까지 어머니의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나를 상대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으로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머님의 눈빛과 표정이 악당 같아서 겁을 많이 먹었죠. 어머니를 피해 옷장이나 다락으로 몸을 숨기곤 했습니다. 그 아이, 어디 갔어? 어머니가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우셨는데 제가 태어난 후로 모든 게 망가졌다며 저를 그 늙은 악당의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왼수가 맞아요? 제게 인생을 망치게 한 저 악당을 잘 씹어 먹어도 모자라 제가 다시 현대적인 삶을 살게 해줄 테니, 여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의 사악함은 아버지가 없을 때 더해졌고,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어머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치유를 받았어요. 여보, 대학에 가고 연기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애만 보며 집에만 있을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말에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보면 된다고 말했어요. 당장 학원을 그만두자. 너무 많은 꿈을 꾸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나를 미워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식보다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하숙집 딸과 만남이 지속될 경우 결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늦은 퇴근으로 어머니의 신경쇠약이 더해졌다고 해요. 어머니는 월급날에는 바삭한 통닭이나 말랑한 빵을 사오시며 다정한 목소리로 저는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제 손에 쥐어주셔서 함께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캐치볼을 끼고 놀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장 선명한 기억은 아버지가 저를 업고 헐떡거리며 뛴 모습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추웠던지 비가 내렸던지 우리는 방에서 씨름을 하며 노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으아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에게 달려들면 아버지는 쟤를 힘껏 들어올려서 쌓아놓은 이불 위로 착지시켜주는 우리만의 게임을 즐겼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없던 것 같아요. 으아, 헐크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유리장으로 돌진해서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유리가 깨지면서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깨어나 보니 아버지가 등 위에 있었고 아래턱이 아픈 것 같았어요. 아빠, 아파. 나 죽는 것 같아. 아니야, 정빈아, 괜찮아. 아빠가 정빈이 죽이지 않아. 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우리 정빈이는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아이잖아. 응,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뛰면서 쟤를 데리고 병원에 가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안았던 아버지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른쪽 턱 아래에 봉합수술을 받았고 약 6cm 정도의 흉터가 남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쓰러져 있던 아버지가 손을 잡고 기도하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쉽게도 아버지의 얼굴이 흐릿해졌다. 이유는 그 일 이후에 우리는 결별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도하여 이혼을 했다고 했지만 어릴 적부터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아버지를 알게 된 것보다 진실이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혼 후 바로 나를 데리고 낯선 곳으로 도망갔다. 지금까지도 그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분명히 나를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단순히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은 오히려 더 힘들었다. 어머니는 식사를 차리지 않는 날이 많았고 잠자리가 없을 때는 며칠 동안 집을 비우기도 했다. 어느 날은 남자들을 집에 불러들이기도 했다. 그런 날에는 집안에 술 냄새가 가득 차는데 그 냄새를 피하고 싶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화를 풀었다. 그 시점에는 엄마에게 혼나고 단꾀를 찾기도 전에 평정이 찾아오는 짧은 시간이 평화로웠다.
엄마한테 혼나고 집에 혼자 울면서 잠들 때마다 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교에 가족을 준비물이 필요해서 어머니에게 말했을 뿐인데 어머니의 화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내 인생 망친 주제에 뭐 돈, 니 같은 왼수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옆에 있던 나무 빗자루를 들고 저를 사정없이 난타하셨어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매질을 피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하자 하는 마음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매질을 피해 일단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더라고요. 무작정 걸었습니다. 길을 걸어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겨난 낯선 동네가 떡하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졸지에 길 잃은 미아가 돼버렸습니다. 한겨울 해가 져서 사방은 어둑어둑한데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배에서는 콸콸 소리가 났어요. 걸을 때에는 몰랐던 겨울에 갑자기 찬바람과 눈이 내려와서 겁에 질린 몸이 얼어붙었어요.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을 잃고 실어증에 걸린 후 미아 보호소와 경찰에게 인계된 후 작은 보육원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말도 하기 시작했지만 어디에 사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보육원에서 살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와의 면담 때마다 계속 기억이 안 나는 척 했어요. 몸과 정신은 정상이라는 의사의 말에도 이름이나 집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와 살았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계속되면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빨리 기억을 떠올려보자. 부모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해.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아이들이 보호소에 살고 싶어 한다고 할 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부모님을 찾아야지. 나는 여기에 살고 싶어. 진짜 이상한 아이구나. 그래서 나는 보호소에서 살게 되었어. 어머니의 방임과 폭행에 대비하면 보호소 생활은 천국 같았어. 거기에는 친절한 원장 엄마가 있었어. 후원자들이 와서 필요한 물품도 주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이름 김정빈을 버리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 이해찬으로 다시 태어났어.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보호소에서 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 밥을 흘리지 않고 모두 먹고 제때 공부하고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했어. 이제 성적이 좋아졌고 중학생이 되면서 학업이 즐거워졌어. 내 성적이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어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았어. 보호소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4학년 대학 입학자가 나오는 것을 크게 기대했다. 우리 보육원은 공부를 잘하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본인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 회사는 보육원 출신이 많아서 회장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곳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내 맘대로 되지 않죠. 보육원은 저를 받아주지 않고 시기 세는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의 강요하는 분위기에 고통받았어요. 등교할 때 신발이 없어지거나 교복을 베어놓는 게 재미였어요. 교과서와 참고서를 찢어 화장실 변기에 넣는 일도 일상이었어요. 형들은 졸업해야 하는 나이에 형들의 폭력과 모욕이 심해졌어요. 밤늦게 깨어나 괴롭혀도 모두가 자는 시간에도 형들이 저를 불러내어 괴롭혔어요. 좋아하는 학생 공부를 해서 나를 좋다고 할 건 없나 하태 때 말하는 나를 했다. 이해찬은 동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면서 아저씨들에게도 보여줄 것이다. 오, 우리 오늘 켄터키 참신해요. 치킨과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자고 형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선수끼리 그러는 거야? 너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며 후원자들 다녀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형들도 잘 알잖아요. 개인 후원금은 원장님이 모아주시는 거잖아. 그건 내가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장 맥주 한 잔에 치킨을 뜯어먹고 싶은데 계산은 내가 해야 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말이야? 몇 번을 말해야 하지? 아, 그 방법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되냐고? 원장실에 가서 저금통을 찾으라고 말한다고? 안 돼. 이해찬이 오늘 왜 이래? 며칠 동안 안 마셨나 본데 몸이 근질근질해 보인다. 야, 형들의 욕설과 함께 무차별적인 발길질이 시작됐어. 이렇게 계속 맞다가 죽을지도 몰라. 어릴 적에 엄마한테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숨을 쉬기 힘들었어. 무서웠어. 형들이 커터칼로 위협하며 원장님 지갑에 있는 카드를 훔쳐서 돈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어. 그렇게 알겠다면 제 마지막 선택은? 노트.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to Korean. 주행랑이 도망쳤습니다. 학교 폭력이 문제라면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보육원 폭행은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17살 어린 나이에 보육원을 뛰쳐나와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된 주행랑. 처음에는 새벽부터 일하는 작은 음식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숙식을 제공받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이 없는 그에게는 매우 유혹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돈을 모아 방도 구하고 검정고시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일한 주행랑. 현재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밥벌이를 한다는 즐거움에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다림이 오래 이어진 첫 월급날. 그러나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행랑이 물을 때 사장이 어제가 월급날이었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고용주는 너가 여기서 일하면서 숙식을 받고 월급 200만 원을 받을 거라고 말했는데 사장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주행랑을 혼동시켰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인생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음식은 제공하지만 돈을 내라고 요구하면 당신은 어디로 가든 욕을 듣게 된다. 양심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이상한 논리에서도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놀라웠지만 나는 저항할 수가 없었다. 아무런 도움받을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해주는 주유소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월급의 3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3개월 내에 그만둘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책임감이 없는 듯 했지만 돈은 적게 준다고 해도 일은 많이 시키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앉아서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고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렇지만 돈을 모아 월세 10만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다. 약 34개 정도 되는 고시원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로 좁고 더러웠다. 창문이 없어서 신선한 공기마저 없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밥은 제공해 주었다. 거기서 1년을 살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다. 고시원 주민들도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우울했다. 나는 단지 잠만 해결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고시원 생활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입사해서 꿈이 커졌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매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직원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관리자가 재고 확인했는데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 직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을 돌려줘야 했어요. 월급을 받을 때 50만 원을 빼고 주었어요. 제가 어린이라서 부모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무시당했고 돈을 뜯겼어요. 부모 동의서가 없이 일한 곳은 근무 환경도 안 좋았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고용주는 부당하게 대우했어요. 그 시절 나쁜 어른들만 만났는데 그때 정말 억울했고 서러웠던 마음이 다시 나와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힘들게 버텨서 어느덧 제가 20살이 되었어요. 그때 고깃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적금 통장이 늘어날수록 꿈이 더 가까워졌어요. 내 이름으로 고깃집을 차리겠다는 꿈으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꿈도 한 통의 전화로 종결되었어요. 그것은 거품이었습니다. 내가 그 휴대폰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여보세요. 이해찬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수고하십니다. 서울지검 범죄수사팀 김민지의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명의 동영상건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명의 도용이요. 얼마 전에 검거된 금융사기 조직범죄에 이해찬 씨가 연루되셨어요. 거기에 무더기로 나온 대포 통장 중에 이해찬 씨 통장이었습니다. 제 통장이요? 네, 혹시 영등포구 물레지점 국민은행에서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그 명의 도용이 된 것 같으니 성실하게 답하시면 아무 피해 없을 겁니다. 제가 계좌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게 안전계좌입니다. 이리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계좌번호를 메모하고 불이 나게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안에 있던 제 전 재산을 안전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공이 소름끼리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가슴이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찍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익숙한 여성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방금 막 걸린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화해 주십시오. 손이 떨리면서 서울에서 누가 전화했지라고 생각했죠. 김민재라는 이름이 들렸어요. 서울중앙검찰청으로 전화를 걸어 김민재 사무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긴장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17살에 시작해 밤낮 없이 근무하며 명절도 쉬지 않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돈을 하루아침에 날린 저는 단지 죽음만이 해답인 것 같았죠. 처음 겪는 현실에 대한 부담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나는 삶의 의지를 잃고 그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극도로 우울해지고 무기력을 느껴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일자리나 집을 찾기 싫어졌죠. 그렇게 길을 헤매며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발을 디뎠을 때 적당한 곳에 종이 상자를 파서 누웠어요. 비가 왔을 때나 눈이 내릴 때 지하차도로 들어가곤 했죠. 다른 노숙자들이 밀어내려고 할 때는 피하려 했어요. 배가 고프면 무료급식소를 찾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곤 했죠. 정착하기 힘들어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결국 내 삶은 이 모양으로 끝나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세상 어느 곳이어도 노숙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스스로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그들 중 한 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노숙자가 되어버리니 쌀 한 알, 빵 한 조각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범죄로 치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느 노숙자 아저씨는 종이 상자에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매일 적어두기도 했다. 행인들은 그 음식을 사다가 그 아저씨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 노숙자 아저씨만큼 스마트하고 전략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는 그 정도의 용기도 없다. 어느 날 굶주리고 다니다가 힘이 다해버린 순간이 왔을 때 뛰쳐나다가 돌아다닐 수도 없게 된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 발걸음을 멈춰 뛰칠 고향 들어간 순대국밥집이 보였다. 사람이 많은지, 맛집인지, 뭔 일인지, 어쨌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장님의 시선을 피해 주문을 했고 2그릇의 순대국밥을 먹었다. 끝까지 다 먹은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한 그릇 주문했다. 마지막까지 헷갈리지 않게 마무리 지은 후 마지막 한 접시의 깍두기를 요청했다. 다행히 사장이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의 시선을 피해 자연스럽게 떠난 것이다. 일어나 몸 밖으로 나가 도망쳤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금방이라도 나타나 제 뒷목을 잡을 것 같았지만 어쨌든 배불리 먹어서 행복했어요. 몰래 먹는 것에 성공한 뒤로 자신감이 붙었고 여기저기 무전 취식을 했습니다. 순대국밥집에 이어 시장, 맥국수집, 갈비, 만두집을 돌며 먹튀에 성공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과감해졌어요. 어느 날 순대국밥집 사장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을 노려 국밥집 사장의 사정거리에서 앉았고 먹고 일어섰는데 사장이 가로막았어요. 손님, 어디 가세요? 아, 저 화장실에 좀 일단은 돈 내고 가세요. 지금까지 먹고 내지 않은 요금이 5만 원이나 되죠. 어떻게 오늘은 다 계산하실 거죠? 돈이요. 돈, 이젠 다 개원해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돈도 없으면서 먹고 튀었어?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내 버릇을 고쳐줄게. 너 같은 새끼는 콩밥 좀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며 국밥집 사장은 제 목을 잡고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난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이 겨울에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잘 먹을 곳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도소에 가면 밥도 나오고 잘돼도 생기니까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 보세요. 제 이름은 이해춘, 희즈교 20살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장님, 친구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한 건데요. 웬만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먹지를 한두 번 하기는 했지만 그 놈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마음이 썩어서 안 돼요.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야 합니다. 사장님이 합의하지 않으시면 그 친구의 인생이 막장이 될 거예요.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도주할 위험이 있어서 구속영장이 나올 것입니다. 검찰 기소는 너무 가혹할 거예요. 한 그릇 국밥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알아요.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시나요?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우리 집 음식만 먹고 지나치지 않았을 텐데 마켓 주변 식당이나 음식점을 다 돌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배가 고파 그랬어요. 국밥집 주인은 굳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저는 팔을 건너뛴 절도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절도는 경범죄로 1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거나 가석방을 당하지만 국밥집 주인의 말에 따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절도로 사기죄로 규정되어 중형범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은근히 으름장을 놓은 셈입니다. 제가 죽어봐라 한 적이 있었지만 우스꽝스럽게도 저는 감옥에서 식사를 하고 피해를 피하며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어차피 난장되고 있는 삶에서 재판 정도가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 했지만 법정 재판본 앞에 서니 몸이 흔들리며 불안했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판사 앞에 나서니 판사님의 눈빛은 매우 따뜻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양한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은 일과 고아원에서의 잠깐의 희망도 끝내 코 처위엔 칸타입, 나는 도망쳐야 했고 피해자 씨에게 식사를 대신했으나 대금을 내지 못했다. 그 결과 범행이 8번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무직이며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량 이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도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는 어린이들이 가까운 어른들의 폭력에 노출되고 부모 없는 청소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부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인간성이 어긋나며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더라도 우리는 그 속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청춘은 찬란하고 생명은 귀하다. 그러나 청춘과 생명이 찬란하고 귀하더라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는 집과 울타리가 없다면 그것은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청춘과 모든 생명, 모든 삶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며 불공평하지만 적어도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하며 새들도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생존이 급하고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가난 때문에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배고픈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방치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전체 피해액이 2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삶은 막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판사의 선물과 지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판사의 선물과 선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이제는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행위는 가중처벌되는 거 알죠? 다시는 피고인과 판사로 볼 일 없겠죠? 판사님,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죽어라. 이래서 저 때문에 피해봤던 분들에게 다 갚아드릴 거예요. 아이창군, 그건 안 돼요. 죽어라 하면 안 되고 살려고 해야죠. 저 판사님께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첫 월급 받으면 연락해도 될까요? 판사님,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안 되죠. 아, 그렇겠죠. 판사님은 바쁜 분이라 저 같은 놈을 만날 시간 없으시겠죠. 아니요, 밥은 제가 삽니다. 아창군, 월급날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나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느낌은 삶의 의지와 활력을 더해줬어요. 판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고 나는 판사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깔끔하게 이발하고 얼굴을 말끔히 면도했습니다. 법원이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데 판사님은 저 몰라보셨어요. 판사님, 너무 깔끔해서 몰라봤어요. 어디로 가보죠? 머리를 깎은 후에 완전 멋있어졌네요 하면서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판사님의 얼굴에 갑자기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판사님은 내 얼굴에서 구체적으로 턱 아래의 상처를 응시한 후 장군, 실례가 안 된다면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죠? 라고 물어볼까요? 했습니다. 오이게요. 기억이 희미하지만 아주 어릴 적에 일어난 일이에요. 학교에도 가기 전이었고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와 함께 놀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와 나눈 씨름이 있었어요. 제가 헐크처럼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면 아버지가 저를 들어서 이불 위에 쿵 떨어뜨려주는 그런 놀이였어요. 흥분해서 달려가다 얼굴을 쇠유리에 부딪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쟤를 쥐고 뛰어다니셨죠. 판사님, 왜 오셨나요? 이것은 별로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며 사과했지만 판사님은 잘못했어요. 라며 저의 이야기를 듣던 판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저도 말을 멈추었고 판사님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며 의외의 말을 하셨어요. 혹시 예전 기억으론 장빈이라는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실 수 있었나요? 나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의 이름이었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을 텐데요. 판사님은 그런 말을 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좀비야, 너는 나의 딸이다, 아버지? 세상에, 판사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물어봤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난 너무 당황해서 벙찐한 채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와 연락을 안 했어? 이혼하고 왜 날 버린 것 같아? 그러나 아버지는 답했습니다. 나는 이혼한 적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화려하고 재주 많은 사람이었어.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실행력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나는 고시를 준비하다가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마을금고에서 취직했지만 나는 너무 자책하고 처하기 어려워졌다. 그 정도로 우울증이 됐나 싶을 만큼이었어. 우리 가족을 위해 다시 노력하기로 마음먹고 퇴근 후에도 공부를 했지만 시험이 다가오니까 지쳐서 어떻게든 망설이게 되었다. 그래서 엄마와 상의를 해서 5개월 전 공부를 하러 오기로 했다. 1차 시험에 합격해서 집에 돌아가 보니 완전히 비어 있었다. 다들 나를 싫어해서 떠난 건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게 생겨서 그런 건가 모르겠다.
아버지는 더 나은 가정을 위해 엄마를 도와주려다가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그걸 어머니는 몰랐다. 아버지는 우리 흔적을 찾아내고 어머니는 이미 술에 빠져서 위태로운 상태였다. 종빈이는 어디 있어? 아이가 죽었어. 내 인생 망쳤어. 어디 있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대.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시험 준비할 거랬더니 자식을 안 챙기며 후회하고 몇 년을 슬퍼했대. 어머니를 아끼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돌보다가 어머니 알코올 중독인 걸 알았대. 그래도 아버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어머니 수술 비용 마련했는데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술에 빠져서 돌아갔대. 어머니가 나를 괴롭혔는데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좋겠어 했는데 그냥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복잡했어. 내가 거짓말한 어머니, 나도 버렸는데 어머니도 나를 버렸구나. 아버지는 계속 눈물 흘리면서 이상한 꿈 꾸신다며 헨리 사건을 얘기하더라. 예전처럼 웃으면서 달려드는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일어나. 그때 꿈에서 깼는데 왜일까요? 그 꿈 때문일까요? 피고인 속에서 있는 당신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일 텐데요. 아버지가 죄송해 하셨어요. 아들이 못난 것이 이것뿐이라니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뭐가 문제니? 그게 왜 당신의 탓인가요?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죠. 그 순간 지금까지는 그림자만으로 보였던 아버지의 과거가 갑자기 선명해지며 현재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져 보였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뚜렷해지자 저는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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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왔어요? 그때 종빈아, 미안합니다. 아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되찾고 다시 아버지의 호적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을 가져가서 오랜만에 방문했던 가게에 사죄하고 피해액을 변상했습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어떤 인생 역경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어머니로 인한 방임과 괴롭힘을 견디다 나가며 기억을 잃고 실어증에 걸려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노숙자로 지내다 온 전날의 삶은 저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도 없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사회로 나와 밥을 벌기 위해 노력했던 소년 시절의 고통과 상처를 아주 잘 알기에 지금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있는 젊은이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나쁜 어른들이 약한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착취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순진한 새싹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행해준 것처럼 삶의 열정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시선을 크게 열고 관찰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물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둡다고 느끼시나요? 찬 그 등원부엔 달이 기울듯 기진맥진할 때 그것이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우리의 삶은 고스란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더 힘내서 진행합시다. 이별하게 생각이 들지 않어요. 겨울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환영합시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보세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면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즐기고 힘들 때 서로에게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함께 힘내요.